2026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한복판 어느 나라 대사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내 어머니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저는 22살이었고 나라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13살 때 두만강 앞에 서 있던 그 밤과 똑같았지요.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 뛰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혔어요. 마이크 앞에서 저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잡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7글자. 7년을 기다린 끝에 세상에 꺼낸 말이 고작 7글자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두만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7년을 떨어져 살았던 모자의 이야기지요. 이 위험한 고백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켜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함경북도 회령, 중국과 맞닿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파트라고 부르기 민망한 5층짜리 건물의 3층.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 위에 서리가 맺혔지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떡을 팔기 위해서였어요. 쌀을 빌리고 불을 피우고 떡을 쪄서 리어카에 싣는 것까지. 어머니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리어카 소리에 잠이 깼지요. 삐걱삐걱 바퀴가 얼어붙은 땅을 긁는 소리. 그 소리가 어머니의 알람이었고 저의 알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은 늘 갈라져 있었어요. 떡을 빚느라 물에 부른 손가락 끝이 하얗게 벗겨져 있었지요. 그 손으로 저를 안아줄 때면 손가락 마디가 제 등에 걸리곤 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그 감촉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장마당은 살아있는 전쟁터였습니다. 보안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잡고 단속이 오면 물건을 싸서 뛰어야 했지요. 어머니는 그 전쟁을 매일 치렀습니다. 어떤 날은 떡을 다 팔고 쌀을 사왔어요. 어떤 날은 보안원에게 떡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날이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지요. 울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돌아서면 언제나 웃고 있었으니까요. 주녀가 내일은 더 팔린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면 전부 진짜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게 약속을 자주 했어요. 꼭 같이 간다. 그 말도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지요.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이부였지요. 신발도 못 신긴 채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보이부원이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넘어온 한국 드라마를 동료에게 빌려줬다가 발각된 것이었어요. 하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뒤 어머니의 눈이 달라졌어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지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밤마다 창문 너머 강 건너 중국 쪽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해 겨울,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마당 단속 도 심해졌지요. 어머니는 떡 대신 풀죽을 끓였어요. 풀죽이라고 해봐야 옥수수 껍질을 삶은 물에 소금을 넣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위장이 비틀리는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였지요. 몸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어머니는 자기 몫의 풀죽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먹어요? 나는 벌써 먹었다. 거짓말이었지요. 어머니의 광대뼈가 점점 튀어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손목을 잡으면 뼈만 만져졌습니다. 그 손목으로 어머니는 계속 저를 먹여 살렸어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저는 그 겨울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주녀가 강 건너에 가면 밥이 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았으니까요. 중국에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 거기서 더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어머니는 작은 주머니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접힌 사진 한 장과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이었지요. 반지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왜 이것을 제게 주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결심하고 있었지요. 저를 먼저 보내기로. 2019년 1월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은 밤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8도. 숨을 들이쉬면 콧속이 얼어붙는 추위였지요. 어머니와 저는 검은 옷을 입고 강변에 섰습니다. 브로커가 앞에 서 있었어요. 장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지요.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건너라. 멈추면 안 된다. 강 위의 얼음은 검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얼음 밑에서 물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장갑도 없는 맨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잡고 있는 건지 놓친 건지 감각이 없었지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때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등이었어요. 장 사장이 납작 엎드리라고 했지요. 얼음 위에 배를 깔았습니다. 얼음의 냉기가 배를 뚫고 내장까지 파고들었어요. 불빛이 저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불빛이 지나간 뒤 장 사장이 일어서라고 했지요. 남은 거리를 뛰었습니다. 얼음이 띠걱거렸어요.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요. 중국 쪽 강둑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흙을 밟았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났어요. 코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 냄새만은 선명했지요. 강을 건넌 곳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장 사장이 말했어요. 여기서 갈라진다. 애는 내가 데려간다. 어머니가 멈칫했지요.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돈이 모자란다. 하나만 된다. 어머니의 손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놓았지요. 주녀가,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꼭 같이 간다. 약속.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추위 때문이었는지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저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짐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강둑 위에 검은 하늘 아래 혼자.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트럭 짐칸의 어둠 속에서 저는 주머니 안에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어머니 손의 온도와 같았지요. 중국에서의 나날은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연변 지역의 조선족 가정에 맡겨졌어요. 낮에는 방 안에서 나갈 수 없었지요. 창문 커튼을 열어서도 안 됐습니다. 밤에만 잠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13살 소년에게 그 방은 감옥이었습니다. 장 사장이 가끔 왔어요. 한국으로 갈 루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요. 기다려라. 곧 보낸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소식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무사히 회령으로 돌아가는지, 보안원에게 발각되지는 않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었지요. 밤마다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약속을 되뇌었어요. 꼭 같이 간다. 그 말이 자장가였습니다. 4월이 되자 장 사장이 데리러 왔습니다. 중국 남쪽 끝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기차, 버스, 걸어서 이동만 2주가 걸렸지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 앞에서 장 사장이 제 어깨를 잡고 지나갔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남아의 어느 나라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밥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흰 쌀밥이었어요. 윤기가 흘렀지요.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2019년 7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시원함이었지요.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어요. 사람들의 신발이 반짝거렸지요. 모두가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달랐어요. 회령의 연탄 냄새 대신 달콤하고 이상한 향이 났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커피라는 것이었어요. 통일부 직원이 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한국말이었지요.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밝고 어딘가 낯설었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손은 주머니 안에 반지를 쥐고 있었지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지요.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전자레인지 쓰는 법. 전자레인지라는 것을 처음 보았어요.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뜨거워지는 상자. 회령에서는 상상도 못할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창밖만 보았어요. 하나원 담장 너머로 산이 보였지요. 그 산 너머에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회령에 있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만난 박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잘 자리 잡아. 그래야 가족을 도울 수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 그날부터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지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되었습니다. 2학년이었어요. 첫날 교실에 들어서는데 30개의 눈이 일제히 저를 보았지요. 선생님이 소개를 시켰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입니다의 억양이 아이들과 달랐지요. 누군가가 킥킥 웃었습니다. 얘야, 말투 웃기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았어요. 밥, 국, 반찬 4가지. 이것이 매일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령에서는 옥수수죽 한 그릇도 없던 날이 있었으니까요.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지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갈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남기는 법을 몰랐지요. 밥을 남기는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지요. 너 진짜 북한에서 왔어? 응, 거기 진짜 밥 못 먹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못 먹는 정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죽는 것이었지요.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10살 때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 뒤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질문 대신 침묵이 왔어요. 침묵은 질문보다 무거웠지요. 운동장 벤치에 혼자 앉아있을 때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손이 그리웠어요. 갈라진 손, 차가운 손, 그래도 저를 안아주던 손, 그 손이 없는 세상은 밥이 넘쳐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어요. 중국 쪽 중개인이 몰래 전화를 연결해 주었지요.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신 번호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잡음이 심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준혁아. 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더 가늘어지고 더 갈라져 있었지요. 목소리만으로도 어머니가 얼마나 마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잘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울음이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통화 시간은 3분이었어요. 3분, 2년을 기다려 얻은 시간이 180초였지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기계에서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질 리 없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지요. 박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지요.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시급이 높았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카운터 뒤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지요. 수학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북한 학교에서 배운 것과 체계가 달랐으니까요. 방정식의 기호가 낯설었어요. 그래도 풀었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했지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 비용, 루트 비용, 중간 은신처 비용, 편의점 시급으로는 모자랐어요. 더 벌어야 했지요. 공장, 식당, 배달, 일을 3개까지 늘렸습니다. 잠은 4시간.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돈을 모으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금액의 절반을 겨우 모았지요. 나머지 절반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통장에 돈이 찰 때마다 반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 금이 거의 벗겨져 아래쪽 합금이 드러나 있었지요. 싸구려 반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장 사장에게 연락했지요. 어머니를 빼내달라고. 장 사장은 조건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중국으로 빼낸다. 루트는 내가 잡는다. 모든 것이 장 사장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 사실이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지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장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강을 건넜다. 중국에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두만강을 건넜어요. 같은 강을 같은 방법으로. 다만 이번에는 어머니 혼자였지요. 중국 연변의 한 조선족 가정에 숨어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로,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루트는 정해져 있었지요. 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맞추면 되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와 다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준혁아, 목소리가 달라졌네. 많이 컸어요. 키도 컸겠구나. 어머니는 제 키가 궁금했어요. 얼굴이 궁금했지요. 13살 때 헤어진 아들이 21살이 되었으니까요. 176이에요. 아버지 닮았구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준혁아, 꼭 같이 간다. 7년 전 두만강 강둑에서 했던 그 말이었어요. 같은 말, 같은 목소리. 다만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지요. 이번에는 제가 데려갈게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 동안 귀에 어머니 숨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루트를 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2024년의 중국은 2019년과 달랐어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지요. 안면인식 시스템이 검문소마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윈난성 국경지대는 특히 삼엄했어요. 탈북민 지원단체의 활동가가 말했지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 루트는 다 막혔어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루트가 아닌 우회 경로.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었지요. 그래도 방법은 있었어요. 장 사장이 중국 쪽에서 움직이고 한국 쪽에서는 단체가 도왔습니다. 2025년
2015년 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어머니는 연변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지요. 기차가 아닌 버스로, 버스가 아닌 도보로 감시를 피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윈난성까지 내려왔습니다. 국경까지 이틀 거리였지요. 장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밤에 넘긴다. 저는 서울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지요. 소식을 기다렸어요. 내일이면, 내일 밤이면 어머니가 국경을 넘습니다. 그 다음은 대사관, 그 다음은 한국행 비행기,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7년 만에 어머니를 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돌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장 사장이었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빨랐어요. 잡혔다. 한 단어였습니다. 검문소에서 걸렸다. 공안이 데려갔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장 사장의 말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뭉개졌지요. 잡혔다. 어머니가 잡혔다. 국경까지 하루 거리에서 하루 24시간만 더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 24시간이 7년보다 길었지요.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 저는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요. 그 차가움이 두만강 얼음 위의 차가움과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지요.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회령에서 굶주렸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몸이 밥을 원했지만 지금은 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잡혔다. 중국 공안에게 강제로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고문, 구금,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아버지와 같은 곳, 아버지가 끌려간 그곳에 어머니도 끌려갈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천장에 얼룩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잠이 들고 깨면 다시 세었어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지요. 닷새째 되는 날 활동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북송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났지요.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여론이 움직이면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숨어 살았어요. 탈북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몇 명 되지 않았지요. 얼굴을 공개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 남은 친척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결심했지요. 어머니를 살리는 것 앞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활동가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연결해 주었어요. 기자회견을 준비했지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3월 12일 대사관 앞. 3월 12일 아침이 왔습니다. 대사관 앞에는 이미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어요. 국제엠네스티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원고를 준비했지만 손에 들린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접었어요. 그냥 말하기로 했지요. 어머니가 잡혔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몸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년을 기다렸습니다. 돌려보내지 마세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지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꺼냈어요. 회령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끌려간 밤 후 두만강을 건넌 겨울, 어머니와 헤어진 강둑, 7년을 기다린 서울의 밤들, 그리고 국경 앞에서 잡힌 어머니,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이 눈물이 카메라에 담겨야 했으니까요. 이 눈물이 세상을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마이크 앞에서 저는 13살이 아니었습니다. 22살이었지요. 더 이상 트럭 짐칸에 숨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구하려고 세상 앞에 선 청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스가 나갔어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외국 방송에서도 다루었지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성원이 올라갔어요. 이틀 만에 10,000명이 서명했지요. 저는 휴대폰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UN 인권이사회에도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알고 있을까요? 아들이 대사관 앞에서 울었다는 것을, 세상이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인터넷도 텔레비전도 바깥 소식도 없었을 테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밤 저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여기 잘 있어요. 밥도 잘 먹고 키도 많이 컸어요. 176이에요. 아버지보다 커졌대요.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검정고시도 붙었어요. 대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가 보면 놀랄 거예요. 저 공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해냈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떡을 찌던 것처럼 저도 새벽마다 공부했거든요. 어머니 반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금이 다 벗겨졌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어머니 손가락에 다시 끼워드리려고요. 기자회견에서 제가 울었다는 거 어머니는 모르시죠?
괜찮아요. 나중에 만나면 말해줄게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꼭 같이 간다. 저도 똑같이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그 약속을 지킬게요.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데려올게요. 편지를 다 쓰고 접어서 반지 옆에 놓았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 그래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쓰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었지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있는 집. 저는 아직 어머니를 그 불빛 안으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그곳에 있어요. 저는 아직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13살의 두만강을 건넌 소녀는 이제 세상 앞에 서는 법을 배웠어요. 마이크 앞에 서는 법을, 눈물을 보이는 법을, 도움을 구하는 법을.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매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보안원 앞에서도 떡을 팔았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날에도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일도 전화를 걸 겁니다. 내일도 단체에 갈 거예요. 내일도 목소리를 낼 겁니다. 어머니가 한 약속, 꼭 같이 간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제 제 몫이지요. 주머니 속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금이 벗겨진 합금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지요. 7년 전 강둑에서 어머니가 남긴 온기. 그것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에게로 가는 한 발짝을. 이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떡을 팔 때처럼, 어머니가 강을 건널 때처럼, 어머니가 약속했을 때처럼 꼭 같이 갑니다.